붙이면서 사진을 찍더라고. 그러니까 개수를 이렇게 읽다가 타야 되니까 딱 20m 뒤에 그 뜯으면서 뜯기 전과 뜯은 다음에 그 사진 찍는 할아버지가 따라가 20m 뒤에. 그 사람은 구청에서 직원인데 뜯는 알바지. 야. 너무 재밌다 그거. 완전 소설 주제인데. 걔도 아는 거야 따라오는 거. 뭔 상관이야. 자기 붙였으면 되는 거지. 둘이 혹시 아버지 아들 관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 할아버지는 공공근로고. 그렇지. 야, 이거 재밌는데 너무 노인일자리랑. 웃긴 거야. 나중에 소설 주제였어. 그거 완전 주제야. 단편 소설 주제다. 너무 재밌다. 아니 사진 찍는 그 사진을 뜯기 전에 붙어 있는 걸 찍고 뜯은 다음에 또 찍네. 그렇게 하네 글로. 너무 재밌다. 야,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뭐야 일자리 창출이야. 일자리 이런 창출. 진짜 그게 일자리 창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고야. 우리가 상당하다. 되게 슬픈 현실이다. 안녕하세요. 이렇다 1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프로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로하고 그렇죠. 원래 예. 숭이님하고 이렇게 딱 조인하다가 네. 최근에 스케줄이 좀 바뀌어갖고 예. 그냥 막 격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막 러프하게 예. 랜덤하게 만나게 되죠.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옆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찬이쌤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이스 커피 사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 잘 마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프로님 오늘 무슨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제 전공인데 원래 네. 잘 아는데 근데 전공 되게 많으시지 않나요? 야, 옛날에 전공 중국도 많지. 전공이었잖아요. 전공이- 오늘은 중국은 아닐 것 같은데. 원래 전공이 위기예요. 위기. 맞다. 그때 네. 얘기했었다면서. 예, 그때 이야기한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2008년 9월에 러만 브라더스라는 큰 투자은행이 망해서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이 세계 경제 위기 10년 되는 정확히 10년 되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다른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미국 주가가 이틀 동안 5%나 하락하는 그런 네, 일이 네.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의 주가 시장도 거의 좀 연동이 되니까 코스피도 지난 목요일 하루 동안 거의 1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직 비전문가라서 예를 들어 뭐 주가가 하락했다든지 뭐 코스피가 뭐 100포인트 하락했다 뭐 이 하락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이게 아직까진 저는 이제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비트코인이 3시간 만에 9%나 떨어져서 뭐 몇십 조 날렸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일반 사람들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직은 폭망하기까지는 안 했겠죠. 아직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뭐 평가 가치가 항상 날아갔다는 거니까 그런 뭔가 거니까 그런 거죠. 뭐차 팔아갖고 뭐 손해 본 것도 아니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이제 이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요. 네. 그 IMF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있습니다. IMF는 위기 경고를 잘 안 하거든요. 라가르드 총재도 지난주에 네. 새로운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경고를 했거든요. 가상화폐가 폭락한 거,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도 IMF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경고를 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단기간에 폭락했던 건데요. 영향을 받았죠. 사실 올해 봄부터 위기 징후가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억하실 텐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남아공 그리고 터키 통화 가치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미 우리가 98년에 그랬던 것처럼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며칠 전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주가 지수도 2008년 1월에 3480, 3480이었는데 지금은 2600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또 떨어진 거죠. 많이 그렇죠. 떨어졌죠. 여기 그냥 원을 넣으면 되죠. 어허. 3,400원 하던 것이 2,600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많이 거죠.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금융위기의 가능성, 최근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통화위기,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덜컥해요. 우리도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그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이제 외국 자본 유출 때문에 통화 가치가 이제 급락하면서 경제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적인 상황이 어때요? 네, 아까 그 모두에서 우리 그 유프로가 얘기했듯이 금융위기가 10년 주기
10년 됐다는 걸 이제 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1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그 속설 아닌 속설이 있는데 그 속설이 좀 이펙트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신흥국 통화가 급락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경우가 제일 심한데 올해 들어서 50.4% 하락했어요. 대달러 환율이 2배가 된 거죠. 엄청나다. 예. 터키가 37.9%. 네. 터키가 폭락해갖고 또 이거 터키 직구가 한때 뭐 난리가 났었죠. 예. 터키화가 확 떨어졌다고 직구는 터키에서 해야 돼 그래갖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번.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최근에. 이제 남아공도 16.7%, 인도가 13.8%, 예. 인도네시아도 10.8% 정도 하락했으니까. 전부 신흥국 통화가 비슷한 어떤 네. 위기를 겪고 있고요. 중국도 문제죠. 중국의 위안화도 1달러당 지금 7위안인데 네. 이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 자본이 자꾸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97년도, 네. 1997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랑 네네.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 당시 환율이 1달러 때 2,000원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엄청났어. 네. 이게 이제 개도국에 네. 개도국도 이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개방해놨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개도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다가 이제 빠르게 쫙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결국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개도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네.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도국 통화는 뚝뚝 떨어지는 거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르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많은 문제가 생기죠, 뭐. 예. 근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네.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네.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면 일단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 네. 뭐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예. 1달러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2,000원 되면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사와도 1,000원짜리 물건이 2,000원 물건으로 바뀌니까 수입 물가가 딱 2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전체 물가가 딱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전체 물가가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특히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뭐 음. 1차 오일 위기, 2차 오일 위기 이런 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밀가루도 그렇겠네요. 뭐 나마찬가지. 아니 밀가루 올라가면 우리 짜장면값 올라가고 다 라면값 그렇죠.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예. 야. 그리고 또 대외 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네. 대외 부채가 있다면 부채 규모가 예를 들어 환율이 아까 2배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네. 부채 규모도 대외 부채니까 네. 2배가 되겠죠. 아, 그 그렇구나. 부채 갚는 게 훨씬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맞다, 해결해야 맞다. 되냐? 한 가지 좋아지는 점은 네. 환율이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겠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수출도 경제국이라고 하면 똑같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팔고도 0.5달러로 팔리게 될 테니까 수출이 좀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출 주도 경제라고 한다면 수출을 통해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예. 터키의 경우는 지난 9월에만 물가가 한 달에 24%가 올랐대요. 네.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겠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그래서 덜 터키가 빠져나가죠. 기준금리를 네. 17.75%에서 24%로 올렸어요. 아, 기준금리를.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또 침체하는 거죠. 음흠. 우리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고금리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물론 뭐 선진국은 이런 위기가 오니까 제로 금리를 실시했었거든요. 네, 네. 반드시 고금리 정책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자본 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외환위기 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집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싼 값에 집을 사가지고 그렇죠. 부동산 돈이 이익을 있으면 굉장히 당연하죠. 많이 받았다. 예, 예. 뭐 이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때 우리도 고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네.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한테야 예, 그러니까요. 금리 여윳돈이 이익이 있는 많이 사람들 같은 나한테 경우에는 좀 뭐 뭐 엄청 이자도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들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럼 기준금리가 24% 정도면 굉장히 높은 금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IMF 때 생각나는데 네. 그때도 우리가 20% 넘었으니까요. 네. 그때 저희 부친께서 빚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 부친께서 금융계에 계셨거든요. 아, 또 왜 그러셨대요? 네, 그래갖고 옛날 부하들이 전부 다 이제 지점장이다 보니까 네. 돈을 좀 쉽게 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자가 적을 때는 갚을 수 있겠지 하다 보니 네. 갚아서 메꾸고 갚아서 메꾸고 아. 뭐 애들 공부시키나 그랬겠죠. 뭐 자식이 4명이나 되니까. 그 생활자금, 학자금 예, 이런 예, 거를 이제 그런 거네. 대출받아서 대출 받아서 쓰셨구나. 계속 메꾸다 보다 갑자기 20몇% 확 되니까
그때 아버님 고생하시던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지난 9일에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님. 예, IMF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국제통화기금이 뭐라 했냐. 최근에 이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세 때문에 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제 경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약 1,000억 달러 정도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 금융은 이제 11년 4분기에 유럽 국가 채무 위기 최고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까 엄청 많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렇게 허탈하게 웃으세요. 위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좀 허탈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위기 전문가도 네. 심각하긴 한가 보다. 항상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심각한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허탈할 것 같아요. 예. 외국 자본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지금 1,000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이게 네네.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인상했죠. 2008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했던 일이라는 게 제로 금리로 기준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럽과 일본은 완전히 위기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빠져나왔던 자금이 다시 네네.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 미국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면 피해자가 되죠.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그래야 거니까. 되는데 네네. 예, 협조를 좀 하고 그러면 좋겠죠. 네. 요새는 이번에도 이제 그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런 게 안 돼요. 그렇구나. 예. 네.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제 영국 수상을 했던 고든 브라운 이제 토니 블레어 다음에 했죠. 예, 고든 브라운이 이제 전 세계가 또 다른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뭐 극복을 말하자면 이제 앞에 서서 네네. 해보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인데 가디언지하고 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융위기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나 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나라 중앙은행과 저 나라 중앙은행, 이 나라 국가와 저 나라 네네네. 국가의 수반들 사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국이 고립되어 있는 경제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 맘대로 좀 뭐. 뭐 악수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손- 자기 감정에 예, 솔직해. 예, 손 내밀어도 안 하잖아요. 독일 그 수상이 손 내밀었는데 안 하고 네네. 그러셨죠. 예. 니네들이 나하고 지금 손 잡을 때냐 지금 이거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등장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떤 상황이냐? 갈등의 조종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특히 중미 무역 전쟁을 직접 벌이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갈등 유발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뭐 그러게요. 자국이 이기를 하더라도 또 유럽과도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그래서 고드는 이제 국가들이 이제 전부 민족주의화하면서 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계 정치가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현상 분석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 미국은 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트럼프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마구 비판하고 있던데. 그렇죠. 이건 또 비판하고 있죠. 그렇게 네. 싸움이 네네. 났죠.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제로 금리 자체가 돈을 빌려주는데 금리가 제로다. 이거는 이제 긴급 조치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정상화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아요. 실업률이 3.9%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러한 신호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긴 해요. 지금 미국은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특이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연준의 생각은 그동안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달러가 너무 해외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세계적인 거품을 만들고 있다. 지금 금리를 더 올리지 않으면 거품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걷어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렇죠. 걷어들여야 된다. 이게 오히려 이런 세계 얘기. 경제 위기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아하. 주장하는 거죠. 미연준은. 그런데 또 하나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시장 금리를 또 인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은 것은 감세거든요. 세금을 깎아줬단 말이죠. 네. 근데 감세를 한다는 것은 지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예산 적자가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채권을 팔아서 돈을 빌려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니까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죠. 채권 금리가. 아.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낮을 때
개도국으로 나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 지금은 현재 미국이 개도국을 희생시켜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통화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죠. 그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시장을 개방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더 금리가 좋기 때문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직접 빌려온 것도 있지만 네. 자발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와서 하는 투자를 회사들. 해가지고 네, 오기 네. 때문에 그 투자를 중단시키지 않고는 네, 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이제 그렇기도 하고 개도국들도 미국 금리가 싸니까 네.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달러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자금 가지고 그동안 또 상당히 양호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개도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좀 이렇게 살만하다가 네. 또 외국 자본이 빠져나오면 폭망하는 건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해야 된대. 그래서 자본 이동을 통제라든가 네. 자본 이동이 어떤 뭐 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 그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그게 잘 하려고.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또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개독으로 돈이 유입된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게 캐리 트레이드를 자꾸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캐리 트레이드요?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예, 제가 아까 보낸 터키 금리가 아까 24%까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하면 나라마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네. 요거를 활용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네. 그럼 이자가 싸니까 이자 조금 줘도 되잖아요. 네, 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그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한 연 1% 정도로 빌려서 네, 네. 연 4%대인 한국의 채권에 투자하면 3%가 남는 예, 거네요. 별 일이 없는 이상 네. 뭐 비용을 약간 제외하면 3%보다 좀 떨어지겠지만 네, 뭐 네. 비용을 제외한다면 뭐 3% 남는 거죠. 거저 그냥 먹는 거죠. 이건 이제 N 캐리라 그러죠. 이건 N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화 갖고 하니까. 아. 예. 그래서 빌린 통화가 달러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 네, 네. N이면 N 캐리 트레이드 이렇게 네, 부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돈이 결국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요. 금융기관이. 다 하죠. 예. 어머, 웬일? 그게 다 먹고 사는 방법이죠, 자기들이. 세상에. 예.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네. 2008년도 12월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대로 낮췄잖아요. 네, 네, 네. 그 이후에서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아, 이제서 이해가 요새는 된다. 유로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또 많이 하죠. 아. 근데 환율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환율변동도 일어나죠. 예. 그리고 개도기 금리가 높아도 개도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화에 투자했다 한국화 뚝 떨어지면 네. 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걸 엑시트. 그 일찍 감지해가지고 예. 손해 보지 그래서 않겠다. 늦게 나온 자본은 네, 큰 손실을 봐서 망할 수도 있고 네. 때를 잘 맞춰 나온 자본은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위험하긴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집을 돈 빌려서 사는 이유가 네. 내가 샀을 때는 오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자본은 그러니까 큰 손실을 보는 자본과 이익을 보는 자본이 갈라지는 거죠. 걔는 또 돈 놓고 돈 먹기니까 여러 개 해요. 위험 분산을 하는 거죠. 또 그래도 망할 것에 대비해서 또 상품도 또 새로 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네들이. 예. 그래서 이제 세계 금융 시장이 통합되었다는 것은 일국의 금융 자본이 여러 나라의 간의 금리 차이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죠.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BIS인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달러가 미국 바깥의 비은행 부분,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제조업 네, 네. 기업으로 나간 것이 2007년에는 글로벌 GDP의 9.5% 정도 됐는데 네, 네. 올해 초에 재해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1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한 이제 캐리 트레이드를 다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달러가 많이 외국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대외 자본의 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겠죠.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하면 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게 네. 금융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부채로 사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외면적인 부가 증가하고 우리 네. 집이 오르면 내가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 지출도 급하면 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하고 소비 지출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미국 연방은행 FRB에 따르면은 개인의 부 자산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GDP의 524%까지 올랐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평균이 367%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삐딱이님이 나와서 했던 네, 네.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라고도 그렇죠, 부를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네, 네. 금융을 완화시켜서 부를 늘려난 거죠. 예. 자산 가격을 막 부풀리는 거죠. 아 우리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그리고 게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의 주장이죠.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네. 자본이 필요한 곳에 간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한테로 간다라는 네. 자유 방임의 이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통제해야 될지를 가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그냥 지금 세계사의 현실이죠. 자본이 필요한 곳으로 간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네, 뭐 네. 이노베이터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기업가들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 이동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억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뭐 수가 좀 있는 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대무역이 흑자를 누리고 있으면 네.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외환 보유고가 증가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본 인동에 따르는 변동을 억제할 수는 있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터키 아까 얘기했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이 모두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예요. 이런. 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지금 이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네네. 전철을 밟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 주도국이라서 네. 그래서 좀 쉽게 극복했던 면이 있죠. 한국은. 그러면 지금 일부 신흥국의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 거죠? 예, IMF가 경고할 정도니까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IMF도 긴급 자금을 편성해서 지금 돈을 그 나라들에게 잔뜩 빌려 줘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IMF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본 유출이 빨리 일어난다는 그 사실만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 그럼 뭐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만 지적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고 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보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조 달러인데 이것이 2007년에 21조 달러의 3배라고 합니다. 어휴. 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45%에서 210%로 급등을 한 거죠. 이제 이 기간에 그러면 선진국은 안 늘어났느냐? 약간 덜 늘어나긴 했지만 선진국 부채도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146조 달러에서 174조 달러로 19%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흥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통통 틀어보니까 신흥국, 선진국 다 합쳐보니까 올해 1분기가 247조 달러인데 이게 사상 최대인 거죠. 그래서 세계 GDP 대비 318%,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소득보다 한 3배 이상이 세계 빚으로 돼 빚으로 있다라는 나눈다는 거죠. 거잖아요. 어우, 그러다 끔찍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이 네. 모든 부채에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부채 얘기로 이제 넘어왔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 부채라고 해도 그게 자국 내 네. 국내 부채면 좀 나아요. 그래도 국가가 국내 부채를 갖고 있으면 근데 국가의 부채가 외채라면 외국에서 진빚 또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진빚이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특히 달러 보유고가 적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지금 부채가 달러 표시 채권이 많다는 거예요. 달러 표시 빚이 많다는 거죠. 달러로 된 빚들이. 지난해 말에 그 신흥국 외화 부채 규모가 8조 3천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1조 5천억 달러씩 계속
부채가 만기 도래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만기가 왔는데 못 갚으면 또 그러면 이제 망하는 모라토리엄 되는 거죠. 모라토리엄 못 갚아 모라토리엄 배째. 우리가 아이고야. 못 갚은 거죠. 예. 98년 예. 우리가 못 갚아버려. 그러니까 이거 예. 어떡해. 그러면 이제 깎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IMF가 하는 조치들을 이제 이행을 해야겠죠. 네. 이런 부채를 이제 안고 있는 나라 중에서 아까운 것들 무역자가 아직 많은 나라들. 무역자가 많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는 적고 네. 해결할 방법은 적고 대부채는 많고 이중고가 되겠죠. 이런 나라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그런 나라들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아니고? 예, 이 나라들이 다행히 아르헨티나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음. 그래서 지금 IMF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준 걸로 국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하여튼 총 부채가 2008년 이후에 2008년도 부채가 많아서 위기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저금리 정책을 쓰는 동안에 네. 총 부채가 그때보다 60%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총 부채가 그렇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2008년 위기는 빚을 내서 극복했다 이렇게 봐야 이게 되겠네요. 방금 말씀인 대로 빚을 내서 이제 극복한 건데요. 이제 이거 돌려막기는 돌려막기죠. 계속. 이 빚이 예.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식으로 일으키는가 하면은 금융시장은 실제적인 손실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무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를 네. 허드 이펙트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도망가면 그쪽으로 따라 도망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군집 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의 행동만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 징후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패닉 때문에 실제 위기가 발생해서 괜찮던 데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단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self-fulfilling prophecy란 말이 있어요. 네. 예언이 스스로를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예, 있잖아요. 뭐. 왜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저 남자를 짝사랑해요. 그러면은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쟤는 나를 좋아한다. 쟤는 나를 좋아한다. 쟤는 나를 지금 생각한다. 막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암시고. 자기 없이고. 그게 실현이 되면 뭐 어쨌건 간에,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은행이 부도가 난다. 네. 이렇게 소문이 빠지면 은행이 사실 부도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야 돈 내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럴 수 실제로 있죠. 그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씨가 되는 self-fulfilling prophecy. 근데 실제로 대단하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왜 찌라시가 돌거나 이러면 실제로 진짜 그럼요. 네, 망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네. 경제에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나쁜 뉴스가 나타나도 네네. 이게 도미노 현상을 그렇죠. 일으키면서 네. 커질 수 네네네. 있는 위험, 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 말씀은 왜 나왔는가 하면 아르헨티나나 남아공을 네네. 이렇게 실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작은 충격, 이 충격이 이런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유프로님 말씀하신 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흥국 통화가치 폭락이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국제 자본 이동의 규제 또 마지막으로 전 세계 부채 확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